여러분, 혹시 상징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다른 나라에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심볼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아주 복잡하고도 얽히고 설킨 관계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심볼 전쟁의 목차입니다. 먼저 상징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십자가, 까마귀와 호랑이 같은 구체적인 상징들이 어떻게 맞붙었는지, 또 제국의 상징이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과연 화해는 가능한지 그 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수수께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간사이 가쿠인 대학의 시계탑인데요. 십자가 위에 떡하니 초승달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상징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일단 학교 측의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초승달이 시간이 지나면서 꽉 찬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처음엔 미약하지만 결국엔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아주 아름다운 뜻을 담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당시 학생들이 기독교적인 의미보다는 자기들 문화에 훨씬 더 익숙했던 상징, 그러니까 신자나 절의 등불에 그려진 초승달과 태양 문양에서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상징이라는 건 딱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징은 때로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상징,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의 첫 만남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침략군의 깃발과 갑옷에 새겨진 공포의 문장이었던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농담인데요. 400년도 더 지난 그 사건의 트라우마가 오늘날의 종교 인구 통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징이 남긴 상처가 이렇게나 깊고 오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예수의 선교사들은 십자가를 앞세워서 종교적인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 셈인데 결국 이 둘의 꿈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상징을 넘어서 두 나라의 민족 정신 그 자체를 상징하는 신화 속 동물들의 대결로 넘어가 보죠. 먼저 일본의 상징 야타가라스입니다. 세 발 달린 신성한 까마귀인데 일본의 초대 천왕을 길 안내해서 나라를 세우게 했다는 그야말로 일본 건국 신화의 핵심이자 제국의 상징인 동물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서 있는 한국의 상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호랑이입니다. 단군 신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의 기계와 정신 그 자체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숫자 721,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일제는 이걸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는 해수구제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 속내는 달랐어요. 이건 한국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 했던 명백한 상징 학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런 상징들을 어떻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용했을까요? 일본 제국이 어떻게 상징을 디자인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치밀합니다. 처음엔 그냥 백성들은 국화 모양 쓰지 마 하다가 나중엔 법으로 아예 16겹짜리는 천황만, 14겹짜리는 황종만 쓰도록 못을 박아버리죠. 그냥 예쁜 꽃이었던 국화가 어떻게 법과 제도를 통해 천황 한 사람만을 위한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원래는 설립자를 기리기 위해서 영국 국기 모양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 있었어요. 학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설립자 동상은 녹여서 무기 만드는 데 써버리고 그 자리엔 일본 제국을 찬양하는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우길기 모양으로 완전히 뜯어고쳤죠. 이건 정말 물리적인 점령을 넘어서
공간의 의미 자체를 강탈해버린 상징을 통한 폭력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이 상징 전쟁의 흔적, 그 제국의 유령들은 지금도 우리 도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바로 그곳에요. 옛 서울역 지붕을 한번 보세요. 일본 황실의 국화 문양과 묘하게 닮아 있죠. 부산 용두산 공원의 저 정원은 심지어 해방 후에 우리 손으로 만들었는데도 위에서 보면 우길기를 연상시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역사의 흔적은 이렇게 우리 곁에 유령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처만 가득한 상징의 역사 속에서 혹시 희망은 없을까요? 상징이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시인 김소호는 한국의 국화, 무궁화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리 찌밟혀도 끈질기게 다시 피어나는 생명력. 바로 이게 무궁화가 가진 희망의 상징성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무궁화회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한국의 무궁화와 일본의 벚꽃을 일부러 나란히 심기도 합니다. 갈등의 상징이었던 것들을 이제는 화해의 상징으로 바꾸려는 작지만 정말 소중한 노력들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매일 지나치는 건물의 문양, 공원의 동상, 깃발의 상징들. 그 안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